이게 제가 너무 재미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워드 파일로 제가 작성한 거라. 이거 잠시만요. 좀 작게 봐야 되겠네. 또 이걸 다 아실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또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우선은 준비를 해봤고요. 뭐 해외 동향은 사실 크게 필요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가 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환업자랑 보관관리업자랑 지갑사업자는 지금 신고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이제 보통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매도매수를 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냐. 이거는 이제 신고사업자 매뉴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제 어떤 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옛날에 이제 거래소 중에서 실제 이제 고객 자산 예치는 뭐 외국 거래소나 또는 다른 거래소를 이용하고 화면만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들은 사실 이 화면 UI, UX만 제공하는 회사들은 지금은 어,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른 죄로 이제 처벌이 되겠죠, 그거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신고 대상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이제 게시판만 제공한다 이럴 때는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커스터디는 지금 여기서 보관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신고서를 보면 좀 좋은데, 신고서를 이제 보게 되면 무슨 업자를 할 건지를 쓰도록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게 저희도 처음에 신고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업체가 딱 써 있거든요. 이걸 조금 위로 올라가면, 뭐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이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체크라도 돼 있는데 사실 자기가 취급하는 주된 업무만 이게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거래소를 한다 그러면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다 하잖아요. 거래소는요. 그래서 요걸 사실은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보관업자란다 그러면은 이 신고 심사 매뉴얼은 뭐 이전 행위와 보관 관리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전과 보관 뭐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USDT를 가지고 뭐 보관하게 해주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교환도 발생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행위를 다 체크를 해야 된다. 만약에 내가 보관 관리만 한다고 생각해서 이전 행위를 체크 안 하게 되면 입금받는 경우나 출금할 때도 이제 가상자산 이전을 사업자가 해줘야 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행위를 하지 않는 게 돼버려서 신고 수리가 안 되는 그런 나중에 신고서를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게 되죠. 보관의 가장 기초적으로 보관하는 사업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이거를 이제 좀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지갑을 제공하는데 그걸 사용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개인 암호키를 보관하고 저장할 때는 이걸 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어떤 지갑을 탑재한 블록체인 뭐 앱 서비스 이런 데들도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이제 하도록 이제 되어 있고 해야만 하는데 이 굉장히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던 사업자들은 이제 뭐 BAAS인가 이런 사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좀 사업 모델이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자체 앱을 활용해서 개인키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면 심사 대상이다. 사업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키 관리를 자기가 하지 않고 뭐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서비스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메타마스크 같은 거 그냥 붙이는 형태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BAAS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보통 하도록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BAAS를 쓰는 건 조금 사업자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키를 보통 세 개 중에 하나씩 나눠 갖는 형태이거나 뭐 다섯 개 중에 세 개가 맞으면 이제 멀티시그 방식으로 해서 이제
5개의 키 중에 3개가 이제 일치하면 열리는, 뭐 이전되는 방식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키 1개를 보통은 앱 사업자가 들고 있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요 BAS 같은 경우는 조금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BAS, 그런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지 않고,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BAS 업체들이 보통 요즘에는 신고를 하고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슈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냥 지갑을 제공하는 업체만 신고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위탁 보관하는 형태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서 뎁사업자들이 자기가 자체 지갑하던 거를 이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근데 지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갑하고 사실 이제 보관하고 조금 다른 게 지갑은 이제 전송행위가 굉장히 주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자기 자산을 이제 자기 외부로 이제 전송한다든지 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는 게 지갑 사업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보관 관리 사업자 같은 경우 커스터디는 이제 주로 보관만 하는 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은행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 이거를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역시 이전과 보관 관리 요게 이제 다 체크가 되어야만 신고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요때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할 때 좀 이슈가 있었던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이건 실무적인 건데 ISMS를 받을 때 ISMS 받을 때도 이제 뭐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ISMS를 받는다 이렇게 보통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하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신고서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때는 또 이제 FIU에 하게 되니까 먼저 순서적으로는 ISM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FIU 신고를 했거든요. ISMS 컨설팅을 받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려서 보통은 이제 프로세스가 제가 좀 두서가 없는데 프로세스가 ISMS를 시작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컨설팅을 받고 나면 ISMS 심사팀이 나와서 이제 심사를 하거든요. 예비 심사를 하고 크게 문제가 없으면은 뭐 몇 가지 사항 수정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나오고 그다음에 본 심사를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기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보통 제가 자문했던 업체들은 한 9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 같아요. 컨설팅부터 해서 예비 심사, 본 심사까지 가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심사를 나오는 건 키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키사에서 위탁한 업체들이 이제 이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나와서 예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본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약간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심사가 되게 까다롭게 되기도 하고 뭐 하는 그런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심사를 받을 때 이제 이 ISMS 심사를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이제 그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고요, 사실. 그래서 ISMS 받고 나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를 이제 신청서를 넣게 되는데 이게 ISMS를 받은 목적하고 나중에 이제 신고서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사업자의 사업 형태가 동일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초창기다 보니까 저희 이제 제가 뭐 자문한 업체 같은 경우는 ISMS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신고서를 넣게 됐는데 사전에 ISMS 받았던 항목이랑 좀 다르게 신고서를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되게 문제가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키사 쪽에 이게 확인해봐라. 이게 지금 해당하는 업무를 해도 되는 건지 이제 확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FIU로부터 계속 받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 신고를 하실 분들은 내가 ISMS 받을 때에 이 ISMS를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인증서에 그 업체가 나오거든요. 그 업체를 가지고 그대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동일하게 이제 적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SMS 할 때부터 내가 신고서에 무슨 업으로 신고를 할지를 생각하고 ISMS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게 좀 한 가지 주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신규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은 이게 신고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ISMS를 받으실 때
어, ISMS가 원래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ISMS P가 있고 ISMS가 두 가지가 있는데 ISMS P는 사실 개인정보 보호 처리를 위한 제도이고 ISMS는 이제 개인정보에 특화된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외국에서 뭐 ISO 인증 비슷하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제도인데 지금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가 받아야 되는 거는 ISMS 중에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용으로 이제 된 ISMS인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경우보다 한 54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된 그런 특화된 가상자산 사업자만을 위한 그런 ISMS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규정상 증적 자료를 2개월 이상 무조건 이제 실제 운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실제 운영 자료가 없으면 ISMS 심사를 받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ISMS를 실제로 운영할 수가 없죠. 사업을 실제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운영을 실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운영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어서 지금 ISMS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약간 이런 법적인 뭐 모순 상태가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시행 규칙 고시단을 개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제 한동안 있었는데 이게 아직 지금 개정안을 뭐 만든다고는 했는데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상 고시 규정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증적 자료 관련된 부분이 가상자산 사업자만 좀 예외적으로 빼주는, 그러니까 뭐 시범 사업 같은 시범 운영을 통해서 만든 2개월간의 자료를 가지고도 ISMS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를 지금 도입한다고 한 지가 좀 됐는데 지금 아직까지 실제 법이 통과가 이제 그 부처에서 그걸 처리를 안 해서 이게 아직 안 된 상태고 이게 해결돼야 지금 ISMS를 받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게 되는 약간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사실 법적인 내용은 제가 너무 다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 뻔한 건데 혹시 여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가 이걸 바로 답을 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뭐 제가 많이 다 들었던 질문 중에 디파이 사업자는 그러면 이거를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가상자산 사업자 중에서 가상자산 이전 행위에 되게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전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이 이전만 할 그 이전의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클레이튼이긴 한데 클레이튼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메인넷 사업자들은 지금 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디파이를 하면서 뭔가 자산의 이동을 하거나 자산을 받아서 보관 관리하는 행위가 이제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자의 범위에 포섭되어야 될 가능성이 아직 완전히 배제되어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사업자 신고를 하라고 이제 FIU에서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디파이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아마도 분류를 할 거로 보이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딱 여기 어디에 뭔가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뭐 사업자들 그냥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에어드랍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에어드랍은 여기 중에서 가상자산 이전 행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그냥 주체가 돼서 뭐 지갑 등록된 업체에 등록된 지갑에다가 싸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이전 행위는 사실 에어드랍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저는 자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프로젝트들이 뭐 자기네 거 이제 가상자산 에어드랍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뭐 거래소랑 이제 연계해서 거래소에서 하도록 뭐 거래소 지갑을 뭐 이용하는 이용자들 대상으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하라고 하고 직접 메타마스크에다가 이제 전송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그거를 이제 보통은 자기 영업의 행위 중에 하나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상자산 사업자 정의 규정은 이제 한 번만 하더라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자문한 업체들한테는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한 가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이제 반증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기존에 이 사업자 신고를 다 신고 기한이 9월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해야 됐었거든요, 작년에. 기존에 영업하던 뭐 수많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9월 24일까지 신고 서류를 접수하지 못한 업체들은 사실 영업을 중단했어요. 그 이후에 영업을 하면 무인가 영업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영업을 중단했는데, 그 영업 중단할 때 이제 FIU에서 게시판에 영업 중단 고지문을 올리도록 이제 했는데, 그 고지문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해서 이제 영업 중단한다. 그리고 출금은 자유롭게 허락해주면서 에어드랍이나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업무를 전부 취급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올리고, 실제 취급하지 않도록 이제 제가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에어드랍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다. 그래서 라이센스 없이 에어드랍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규 사업자가 신고를 할 수 있냐? 그래서 아까 그 ISMS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고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ISMS를 신규 사업자도 이제 증거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해야 될지, 그 ISMS 심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이 등록 자료 관련된 규정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사실 좀 신규 사업자는 어렵고, 그럼 중간중간 뭐 이때 9월 24일 접수해서 작년 말 2022년 2월 달까지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한두 개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은 요때 연말에 이제 좀 너무 준비가 안 된 업체들은 철회를 좀 하도록 권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고객 확인 규정 관련된 이제 시스템 정비나 뭐 STR이라고 해서 위험 탐지와 관련된 이제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된 사업자들은 좀 철회를 하라. 그래서 나중에 정비된 다음에 다시 신고하라고 이제 권고를 받아서, 그래서 재신고해서 이제 지금 통과되는 사업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뭐 그때 좀 펜딩됐다가 뭔가 이슈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펜딩된 상황이 해결되면서 신고 그 수리 기간을 신고를 이제 심사를 마쳐서 최근에 이제 몇 개가 이제 다시 수리가 되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 신규 사업자는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제가 뭘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되게 이제 신고 업무를 이제 할 때 이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사실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고객 확인과 관련된 시스템이 제대로 구비가 됐냐, 그리고 고객 확인을 위한 규정들이 제대로 마련이 됐냐, 그리고 STR이라고 해서 그 Suspicious Transaction 리포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금융기관의 의무 중에 하나인데, 위험보고 체계가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상거래가 나타나면 이상거래 탐지한 다음에 그거를 보고하고, 또 이제 생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사실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 다 그런 시스템 없이 사실 마구잡이를 한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납품하는 업체들 거를 많이 도입을 했죠. 그 신고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뭐 누가 가격 조작 행위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는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시스템에 다 그 알러트가 뜨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대규모 거래가 발생한다든지, 또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신원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 뭐 큰 규모로 거래를 한다든지, 또 해외로 보낸다든지, 뭐 제대로 탐지되지 않은 지갑으로 전송을 한다든지, 뭐 지금은 이제 트래블 때문에 그건 아예 불가능하게 되긴 했는데, 이런 등등의 일이 발생했을 때 이 트랜잭션이 금지되는 그런 시스템을 무조건 갖추도록 이제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이기도 해서,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심사가 전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소 내부 규정을 굉장히 강화를 하도록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내부 통제 규칙이랑 거래소 고객 보호 처리 절차나 뭐
보상 절차, 뭐 소비자 피해 보상 절차, 뭐 이용약관 이런 걸 다 인제 서류화해서 되게 두껍게 내부 통제 규칙을 다 인제 만들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인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스템 구축하고 그런 내부 통제와 관련된 이제 다큐멘테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로 인제 해서 우선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관련된 거는 좀 정리를 마치고요.